니하오. 오늘은 인재 블랙홀 된 중국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달 들어 미국에서 인재 탈출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이반, 타이반의 엑소더스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 비자에 태클을 걸거나 하버드대 등 고등교육 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과학기술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도 역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목적이 아닌 공익적 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에서 손을 떼려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미국 내 과학기술 연구 환경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을 중국이 그냥 두고 볼 리는 없습니다. 이런 환경 이전에도 중국은 인재 영입에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로 2030년까지 글로벌 인재 유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천인 계획 등을 통해서 세계적인 석학과 젊은 인재를 적극 영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을 영입한 뒤 중국 내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재정 지원을 매우 크게 강화했습니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차이나 이니셔티브가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물론 해체됐지만 그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중국 정부나 유관기관이 미국의 첨단 기술이나 연구 성과 등을 불법적으로 빼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중국과 연관된 연구자들을 경제 스파이 혐의로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죠. 경제 스파이 근절을 위해 시행됐지만 결론은 중국 과학자에 대한 표적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건이 법정에선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때 미국 내 연구 분위기가 상당히 위축됐고 중국인이나 중국계 미국인 2명 중 1명꼴로 미국을 떠날 것을 고려하거나 실제 미국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만 보면 약 2만 명의 중국 출신 과학자들이 미국을 떠났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많은 중국계 연구자들이 미국을 떠나 중국으로 유턴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리고 지금 2025년에 그런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인재를 유치해왔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이었죠. 시 주석은 2030년까지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2035년까지 세계 최고 인재들의 최우선 목적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노동자가 핵심 목표였다면 시진핑 시대에서는 인재가 핵심 목표라는 걸 천명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중국에서 인재 양성과 영입은 모든 경제 정책의 핵심 목표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의 인재 영입 대상을 보면 크게 2개의 트랙으로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고급 연구자들입니다. 또 다른 측은 MS 등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실무 경력자들입니다. 중국 대학들도 중국 정부의 인재 영입 정책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같이 했습니다. 2021년에 외국인 유치원 국가 장학금 제도가 생겼고요. 최고 수준의 연봉, 연구 예산, 주택, 리더십 역할 교육, 명성 등을 얻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중국핵을 택하는 인재들이 더 많아진 건데요. 사례를 좀 살펴보자면 일단 찰스 리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나노굵기 금속선으로 뉴럴한 신호를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한 찰스 리버, 세계 최고의 나노 과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화학, 생화학 학과장까지 지냈는데 최근 중국 칭화대 국제대학원에서 최고 교수 직급을 받게 됐습니다.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반인 대수이론 전문가로 꼽히죠. 리화신 오리건대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상하이 수학융합과학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프리스턴대 항공우주공학 석사, 인디아나대 응용수학 박사 출신의 첸민 퍼듀대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중국의 닝보 동방이공대 교수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중국에서 암호학 천재라고 불리는 자오막은 8년 동안 유학을 했는데 최근 중국 우한대 최연소 정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우한대에서 사이버 과학과 공학부를 맡게 됐습니다. 중국 출신의 AI 신약 개발 전문가인 푸텐판 박사는 이미 미국 레슬리어 공대 교수로 임명이 됐는데 종신 교수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중국 난징대로 자리를 옮긴 사례도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서 전도 유망한 학자로 꼽히는 푸텐판의 귀국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이를 두고 푸텐판 박사는 중국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전례 없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미시간대에서 연구하던 30대 재료과학자 리용 씨는 최근 중국 난징대 수저 캠퍼스로 자리를 옮겨 투명 태양광 기술과 웨어러블 의료기기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유명한 교수급 인력들만 중국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중국 2위 파운드리 업체 화홍반도체는 올해 인텔 글로벌 부사장 출신의 팽파이를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중국 출신의 팽파이 사장은 반도체 업계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인데요. 인텔에서 연구개발 책임자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AI 업체에서 IBM 중국 임원을 CTO로 영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올 들어 독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전 현직 직원들은 심심치 않게 중국으로부터 각종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죠. 화웨이의 경우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3배를 줄 테니 이직을 하라는 권유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중국 빅테크에서 유수의 글로벌 업체들의 직원들에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입사 오퍼를 넣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 출신 엔지니어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자신들이 내부적으로만 채우기 어려운 직군의 사람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입소문으로 타깃을 찾기도 하고 현지 법인이나 제3국 헤드헌터를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력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인재 풀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인재들의 중국행 결정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연구활동이 생기는 어느 정도 제약도 감수해야 하고요. 그런데도 해외 인재들이 중국의 오퍼에 응하고 중국행을 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금전적 보상입니다. 현재 연봉의 3배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택과 자녀교육, 연구 자금까지 두둑하게 지원해주니 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엔 자녀의 대학교 특례 입학 조건까지 암암리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제조 강국을 목표로 한 중국 제조 2025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판단에서 앞으로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는 중국 제조 2035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더욱 힘을 쏟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이 같은 일환에서 서방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영입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우한대 사례를 다시 볼까요? 임용 조건이 엄청납니다. 중국에서 통상 전임 교수 연봉은 일반적으로 20만에서 35만 위안 정도입니다. 한화로 하면 3,800만 원에서 6,700만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칭화대나 베이징대 등 중국 최고 명문대 교수가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받는 수준이 약 50만 위안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한대는 자오망을 영입할 때 60만 위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억 1,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착지원금을 4억 원 정도, 연구비로 5,7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주기로 했답니다. 최근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중국으로 돌아와 3년 이상 교수로 근무하면 3년간 연구비 약 18억 원, 연봉 1억 5천만 원을 중국 정부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생활비와 특별 보조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연구 환경이 과거와 다르게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 기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중국의 인구 자체가 거대한 만큼 비교 불가능한 많은 데이터들이 수시로 쌓이고 있습니다. AI 개발 등에 있어서는 굉장히 연구 개발 조건이 좋은 셈이죠. 이런 공격적인 인재 영입의 배경에는 당연히 미국의 첨단 기술 제재와 무역 전쟁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제재는 강화될 수밖에 없죠. 중국 정부는 핵심 인력들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중국으로 향하는 인재 대부분이 교수급 연구 인력이었는데 최근에는 연령도 어려지고 전공 분야도 최첨단 기술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과거와는 또 달라진 점입니다. 이제는 해외에서 영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자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문한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선전 난상구에 있는 선전 폴리티대의 전자통신공학부를 방문하니 화웨이 소속 엔지니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화웨이에 협력관계를 맺고 화웨이 내부 실험기계, 제품, 기술력을 활용해 학생들을 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학과란 별칭도 붙었습니다. 원래 이 학과는 미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와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협력 성과가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화웨이가 먼저 학교 측에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요청해 성사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키워진 이른바 화웨이 인재들은 졸업 후 화웨이 협력업체에서 몇 년간 근무하다가 경력직 형태로 다시 화웨이에 재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대학 시절 동안 실무 기술을 배우고 실제 화웨이의 제품과 현장을 기반으로 학습을 했으니 현장 투입에 훨씬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화웨이뿐 아니라 다른 중국 빅테크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체적인 맞춤형 인재 육성 시도는 좀 더 장기적으로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중국으로 인재 유출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한 것이죠. 인재 확보를 위한 중국의 다각도 전략은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내 최우수급 과학 인재는 최근 4년 동안에만 2배 이상 급증했고요. 생성형 AI 특허 수만 놓고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생성형 AI 특허 출원수가 3만 8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6배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반도체 자금률은 작년에 20% 수준이었는데 올해 말 기준으로는 3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작년 네이처 인덱스 기준으로 세계 상위 10개 대학 중에 8곳은 중국 대학이었고요. 10년 전만 해도 베이징대 한 곳이었는데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 같은 인재 이동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글로벌 두뇌 재분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구 생태계를 재편하고 특정 국가의 글로벌 혁신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은 여전할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중국의 인재 확보를 위한 열의와 실행은 더욱 전방위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하오! 오늘은 일촉즉발 중국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테슬라까지 제칠 정도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인하 경쟁이 도를 넘어서 업계 수익성 악화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른 겁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도미노 줄파상까지 점쳐지고 있고요. 대형업체 2-3곳 위주로 업계 재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자동차 업계에서 올 1월부터 4월까지 토종 브랜드의 승용차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4% 늘었습니다. 약 594만 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체 승용차 판매량의 68.7%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 수준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토종 브랜드가 중국 자동차 시장을 꽉 잡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전기차 굴기라고 불리는 중국 토종 브랜드의 급성장 배경엔 당연히 중국 정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앞세워서 중국 정부는 토종 브랜드들에 대해 막대한 혜택을 줬습니다. 보조금, 그리고 연구 개발비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업체들로는 비아디, 니오, 샤오펑, 체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만 작용한 건 물론 아닙니다. 중국인들의 애국주의 소비도 토종 브랜드의 급성장에 한몫을 했습니다. 2020년 40%에도 못 미치던 토종 브랜드들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23년 50%, 작년에는 65.2%까지 치솟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는 70%를 넘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전 세계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 자동차 시장의 붕괴설까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가격 할인 경쟁을 꼽을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자동차 할인 경쟁으로 그 누구 하나 승자가 되지 못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면을 보면 출혈 경쟁으로 인한 제살 깎아먹기식 할인 전략이 만연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자동차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4월 기준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평균 할인율은 16.8% 정도입니다. 3월에는 16.3% 정도였는데 좀 높아졌죠. 작년 한 해 평균으로 보면 8.3%였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1년 새 할인폭이 2배가량 확대된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인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중국 관료들과 업계 원료들이 끊임없이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 같은 할인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50여 곳 중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건 비아디, 리오토, 세레스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른 곳들은 막대한 연구 개발비에 마케팅 비용 지출, 할인 경쟁까지 맞물리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량 모델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가격이 22만 위안에서 12만 위안까지 떨어진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차량이 가격 경쟁 속에서 1,900만 원가량 할인이 된 겁니다. 단시간에 이렇게 할인폭이 커지니까 과연 품질이 담보가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에 헝다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창청 자동차의 웨이진진 회장은 최근 자동차 산업에 헝다가 이미 있다.
아직은 위기가 터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서 파장에 일기도 했습니다. 헝다는 문어발식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우리 돈으로 약 443조 원을 빚을 진 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2021년에 경기 둔화 속에서 자금난으로 결국 파산했습니다. 헝다의 파산 이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에 빠졌고요. 이런 부동산 시장의 전철을 중국 자동차 시장이 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웨이 회장은 가격 경쟁으로 원가 절감 압박이 커지면 결국 품질, 수익성, 공급만 모두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물론 적정 수준의 가격 인하는 판매량을 늘려서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매출 대비 이익률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계속 차값이 떨어지다 보니 중국 소비자들도 점차 가격 경쟁에 무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할인 경쟁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덜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괜히 급하게 차를 샀다가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소비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최신 기술의 운전 보조 기능이 공짜로 장착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출혈 경쟁이 오히려 중국 소비 회복에 부담을 주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올 4월 중국의 소매 판매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6%였는데 이에 못 미친 것이죠. 무엇보다 자동차 판매가 0.7% 증가에 그친 게 가장 큰 타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역시 자동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가격 인하 전쟁 제2라운드인데요. 올해 들어서 자율주행 기능을 장착한 신차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선점 필요성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업체들은 파격적인 가격 제시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샤오펑의 경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장착한 베스트셀러 차량 모나의 새 버전 가격을 12만 9,800위안, 그러니까 하나로 약 2,490만 원부터 책정을 했습니다. 성능은 훨씬 좋아졌는데 예상 가격에 비해 26,000위안, 그러니까 약 500만 원 정도를 낮춰서 시장에 내놓은 겁니다. 30세 미만의 생애 첫 차량 구입자들을 확실하게 사로잡으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중국 자동차 시장의 출혈 경쟁을 가장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제로 주행거리 중고차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들이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신차를 출고하고 행정 처리가 끝난 뒤에 실제 운행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차로 판매하는 관행입니다. 일단 밝혀진 것만 최대 4천여 명의 판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주행거리 0km의 중고차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자동차 재고는 350만 대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이후 최고치에 달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비아디는 자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22종류를 대상으로 최대 34%의 할인 프로모션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다른 전기차죠, 지리차, 체리차 등도 파격적인 할인 전쟁에 참전을 했고요. 일부 해외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것도 이런 출혈 경쟁을 버티지 못한 영향이 큽니다.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 온 중국 자동차 시장의 무리한 확장과 왜곡된 유통구조, 불안불안한 부실 성장이 결국 조금씩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이런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등 피바람이 불 수 있다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중국 상무부는 비아디, 둥펑차 이런 완성차 업체들과 자동차 관련 협회, 중고차 판매 플랫폼 관계자들을 불러서 좌담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중국 공업화부는 제살 깎아먹기, 중국식으로 내권식이라고 하는데요. 내권식 경쟁에 대한 정비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을 유지해달라고 간곡하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2년 이내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소규모 업체들은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더 큰 업체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제조사는 169개 정도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시장 점유율 0.1% 미만입니다. 비아디 등 대형 업체들이 이렇게 가격 인하를 계속하게 되면 결국 중소업체들은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부 전기차 업체들은 중국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대표적인데요. 일단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관세 장벽을 피할 수 있고 또 중국 내 출혈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현지 공장을 세우고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등지에서 플래그십 전기차 모델을 내놓는 게 대표적인 움직임입니다. 생산과 판매 거점을 재편하려는 목적입니다. 중국 내 전기차 재고 증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실내로 베이징 자동차 그룹은 올해 말까지 완전한 전기차를 이집트에서 만드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광저우 자동차 그룹도 내년 중반까지 현지에서 조립 공장을 세울 방침이고요. 비아드의 경우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에서 소형 전기 해치팩이죠. 돌핀을 내세워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비아드나 지리 등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한국과 일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해외 진출 초기엔 저가의 중국산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과도한 가격 할인은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 내에서도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다시 출혈 경쟁이 촉발될 수도 있습니다. 니하오! 올 들어 중국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교역국에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미국에 맞설 우호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건데요. 이유는 복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암울해진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과 장기화하는 미국과 무역 갈등이 일단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중국 내수 부진과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중국 기업들마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시급해진 겁니다.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33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장기 불황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최근 중국 상무부 외자사는 중국 주재 주요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투자 활동 지원을 위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중국 내 재투자나 인수합병, 인적 교류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상무부 외자사는 외국인 투자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중국의 핵심 정부 부서입니다. 외자 유치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외자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중국 주재 한국 기업들의 모임에 직접 상무부 외자사 고위 관계자가 참석을 해서 중국의 사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류의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 언제든지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에만 이런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건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이후 케냐, 이집트 등 아프리카와 독일, 영국 등 유럽 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외국 기업 투자를 환영한다면서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고요.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토종 기업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라든지 중국과 함께 외국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는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상당수 분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압박에 맞서서 경제 협력을 위한 우군 확보 아니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사실 이들 국가의 중국 내 투자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직접 투자 즉 FDI는 총 45억 달러였습니다. 한화로 하면 약 6조 1,600억 원 정도인데요. 1991년 44억 달러 이후 최저 규모이기도 합니다. 2021년만 해도 중국의 FDI는 3,44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위축된 중국의 FDI는 불과 3년 만에 76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올 들어서도 이런 현상은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중국의 FDI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2% 줄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부터 조금씩 줄던 중국의 FDI가 급격하게 바닥을 찍은 건 미국과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입니다. 무역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갈등이 불붙으면서 해외 기업들의 생산 기지 이전이 가속화됐습니다. 중국 내 생산 기지를 두면 아무래도 대중 제재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중국 사업을 키우려 했던 해외 기업들은 멕시코와 동남아시아, 인도 등으로 서둘러 투자 방향을 돌렸습니다. 여기에 중국 부동산 시장 둔화가 오랜 기간 이어지고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외국 자본의 기피 현상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과 경쟁까지 벌여야 하니 손실이 빠르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앞다퉈 중국 시장으로 몰려왔었던 구찌와 프라다, 루이비통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상하이 등지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서둘러 정리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실제 프랑스 명품 그룹 케어링은 최근 상하이의 주요 백화점에 있는 구찌 매장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도 상하이 국제 공양에서 2년간 운영해오던 매장을 접었고요. 루이비통, 샤넬, 불가리 등 명품 업체들이 중국 전역에서 잇따라 일부 매장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찾는 건 이제 전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간 중국 내 투자 시장에 큰 손으로 불렸던 일본조차 이제는 중국 대신 미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절반가량이 올해 중국 내 투자를 줄이거나 또는 신규 자금을 유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기업들의 철수나 사업 축소가 이어지게 되면 중국의 고용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청년 실업률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해외 기업들의 빈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워야 할 판이지만 중국 기업들은 오히려 해외로 빠르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출하의 경쟁에서 볼 수 있듯이 치열한 국내 시장과 부진한 내수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물론 미국의 대중 압박 영향권을 회피하려는 영향도 있고요. 가장 적극적인 업종은 역시 전기차입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비아디는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파키스탄에 전기차 조립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도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비아디를 시작으로 샤오미, 지커, 샤오펑 등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로보택시 서비스 업체인 바이두는 연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자사 로보택시 아폴로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바이든은 유럽과 터키 진출도 모색하고 있고요. 스위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스위스 우체국 자회사인 포스트오토와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중국 기업들이 처음엔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서 해외 진출을 늘렸다면서도 이젠 심화된 무역 장벽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다양한 업종으로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에 들어오려는 해외 기업은 줄어드는데 중국 기업들마저 해외 진출을 확대하자 중국 정부는 다급해졌습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당근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재투자에 따른 법인세 공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달 초에 자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거둬들이는 이익을 본토에 재투자하면 투자의 10%를 세금 공제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진행한 투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친환경 스마트 농업, 전기차, 수에너지, 항공위성, 태양광, 반도체 등 중국 정부가 장려하는 산업에 최소 60개월 이상 직접 투자해야 합니다. 베이징 재계에서는 시장 접근 장벽을 낮추고 세제, 금융 인센티브 형태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전문가들은 당분간 중국의 FDI 위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미국과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서 중국 내 사업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회복세도 기대만큼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요. 가파른 해외 자본 유출은 중국의 통화정책 발목까지 잡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 적극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출 필요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중국의 금리가 해외보다 낮아지게 되면 중국 내 해외 자본 유출이 더 거세질 수 있죠. 쉽게 통화정책을 조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무엇보다 외국 기업들의 반응이 관건입니다. 중국 정부가 각종 장려책을 내놔도 외국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과거에 내놨던 정책들이 반복이나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외부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바뀔 수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반간접법에 등에 대한 우려도 완전히 씻어내지 못했는데 외국 기업을 위한 유효책마저 언제든지 수정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투자 회피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 사업을 운영 중인 한 외국 기업 관계자는 14억 명 인구의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중국 법률이나 데이터 규제, 반간첩범 등 감내해야 하는 기존 리스크 이외에도 이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투자 확대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니하오. 중국은 AI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도 미국과 해결해야 할 많은 무역 이슈가 있고 경기 둔화와 산업 구조 조정 등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일단 AI에는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 패권, 더 나아가서는 산업 패권이 달려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금 기반을 제대로 닦아놓지 않으면 후발주자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중국 정부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기술 혁신과 실험을 해나가고 있는 만큼 현지에서 본 중국 AI 시장은 그 의지와 속도에 놀랄 일이 많습니다.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AI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중국 AI 부분 연례 최대 이벤트 중 하나로 꼽히는 이 행사는 중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5년 뒤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7회째인 이번 행사엔 화웨이, 바이두, 유니트리 등 중국 기업뿐 아니라 구글, 아마존, 지멘스,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까지 총 80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약 7만 제곱미터의 공간에 3천여 종의 제품이 전시됐는데 글로벌 최초나 중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제품만 1000여 종에 달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이나 AI를 사용한 단말 제품 등 AI 전반을 아우르는 행사였지만 단연 주인공은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미국 테크 기업들의 부스는 한사나리만큼 썰렁했지만 유니트리, 에즈봇, 미니맥스, 문샷 AI 등 중국 신흥 AI 기업들의 부스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들은 제조, 물류, 소매,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주요 산업과의 일상생활에서 응용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앞다퉈 선보였습니다. 행사장 초입에는 작게 꾸며놓은 상하이의 옛거리가 있었는데요. 마치 상하이의 옛 골목길로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줬지만 다양한 상점 주인과 직원은 모두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돼 있었습니다. 거리 입구에선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표주자인 에즈봇이 만든 반려로봇이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골라내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전통 문양으로 인테리어를 한 낡은 카페에선 바리스타 로봇이 끊임없이 커피를 제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옆에 마련된 식료품점에선 중국 갤봇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G1이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부지런히 과자와 콜라 등을 선반에서 꺼내 가져다 줬습니다. 갤봇 관계자는 G1은 선방 정리, 선반 내 물건 꺼내기, 물건 보충하기, 운반하기의 동작을 95%의 성공률로 수행한다면서 완전히 서게 되면 최대 2.4m 높이까지 물건을 스스로 채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된 거리 외곽에 있는 산업구역에선 휴머노이드 로봇이 끊임없이 물건을 분류해 상자에 넣거나 금속 가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런 제품과 기술력을 부각시키려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고 과시하기보다는 그 기술을 어떻게 응용해서 실제 산업 현장이나 일상생활에 확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AI 대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단연 생활 속 로봇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려로봇인데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중국 로봇 기업 프리에부스는 일반 가정과 똑같은 환경으로 구성됐습니다. 러그가 깔린 거실에는 소파가 놓여져 있고 다양한 소품들이 일반 가정을 연상케 했습니다. 하나 다른 건 그 소파에 프리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봇은 이른바 반려로봇의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언어 능력뿐 아니라 모션 캡처, 감정 인식 등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사할 수 있는 데다 사용자의 대화 내용이나 음성 톤에 따라 상황 정보를 분석해 적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고령자의 말동무가 돼주거나 아이들과 간단한 놀이를 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프리에뿐 아니라 올 초 춘제 갈라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군무로 주목을 받은 유니트리도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반려강아지를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빨래를 개거나 장난감 정리를 하는 등 집안 살림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중국에선 반려로봇에 대한 벤처 투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반려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196%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1가구 1로봇 시대를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니트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G1을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적게는 1000위안, 즉 약 19만 원 정도의 장난감부터 많게는 수십만 위안에 이르는 전문가용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다양하게 대여 혹은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광범위한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최종 소비자에게 일종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홈을 가속화하고 여기에서 확보된 방대한 훈련 데이터로 또 다른 기술 혁신을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물론 소비자 교육과 수요 창출, 수익 모델의 지속 가능성 등은 여전히 중국 테크 기업들의 과제입니다. 현재는 하드웨어 판매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제공으로 수익 다각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의 AI 발전 뒤엔 숨겨진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고용 시장입니다.
중국의 AI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질수록 채용 시장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시장만 보면 대부분의 데이터가 긍정적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중국 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핵심 직종의 임금은 빠르게 치솟고 있고요. 여기저기 스카우트로 인재를 모셔가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중국 상업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는 약 2,000대로 추정되는데 올해부터는 연평균 95% 이상 증가해서 2030년이면 6만여 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국 본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총 5,688건이었습니다. 1,483건이 미국이나 1,195건인 일본을 건수 면에서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기술 혁신을 위해 관련 인재가 필요한 것이고 이들의 채용 조건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의 타깃에 들어오지 못한 대다수 청년들의 일자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고용시장이 취약한 상태인데 AI 도입 확산으로 고용 감소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AI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전문가들마다 각각 다른 의견을 내고 있지만 당장 중국 시장에선 벌써부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AI가 주니어 수준의 인지 작업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어서 고용 감소와 임금 상승 둔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 정부가 직면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AI 확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옵니다. 이미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화장품 업체 칭메스 코스메틱은 올 들어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추진하면서 고객 서비스 부분의 인력 감축 필요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회사는 스킨케어, 메이크업, 출산, 유아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업종 특성상 기존엔 고객 서비스 부분에 꽤 많은 인력을 뒀습니다. 하지만 이젠 AI를 활용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올 여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222만 명의 신규 대학 졸업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AI가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 크게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 현지에선 자신이 가진 빚을 콘텐츠화해서 수익을 내는 이른바 채무 인플루언서까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요 콘텐츠는 파산 브이로그나 채권 추심 전화를 받은 후기 등을 SNS에 올리는 겁니다. 중국에선 현재 2,500만에서 3,400만 명 정도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청년층이고요. 물론 단순히 고용시장 때문은 아니고 무리한 대출과 과소비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중국 노동시장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중국에선 외식업계의 로봇 도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수의 프랜차이즈 외식 업체들이 로봇 업체를 적극적으로 방문하면서 로봇 도입 부분과 방법 등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식업계의 시장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객단가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 로봇 도입 등으로 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매장 수만 수천 개에 달해서 중국판 KFC로 불리는 라오샹제 역시 이미 스마트 요리 로봇과 스마트 찜기 등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AI 로봇 도입 확산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중국 고용시장에 미치는 여파와 청년 실업률 문제는 계속해서 부각될 전망입니다. 니하오. 요즘 중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 전쟁만큼 신경을 쓰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절벽, 출산율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중국의 인해 전술이 더 이상 어려워진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들, 예컨대 교육, 사회보장, 산업지원 등을 모두 아우르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인구 절벽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최근 출산가구 직접 지원에 나섰습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가시적인 수단입니다. 셋째 아이까지 1인당 육아수당을 3년에 걸쳐 총 20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건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만 3세 이하 유아 1명당 연간 3,600위안, 즉 70만 원씩 3년 동안 최대 20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정책을 시범적으로 활용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전국 대상의 실행은 처음입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만 2, 3세가 된 영유아들도 2, 3년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연간 2천만 가구가 지급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이런 금액으로 과연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싶지만 중국 정부는 출산율이 낮은 선진국들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출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을 적극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구마다 효과는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출산율 향상을 자극하거나 아니더라도 출산율 하락을 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중국 정부는 1978년 인구 급증을 경험한 뒤 인구수를 억제하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폈는데 상황이 이제는 너무 달라진 겁니다. 중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08명입니다. 지금의 중국 인구가 유지되려면 이 수치가 2.1명 정도에 달해야 하는데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생아 수는 2022년에서 2024년까지 3년 연속 연 1,000만 명을 맷돌았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역대 최저인 902만 명을 나타냈습니다. 1949년 통계로 확인 가능한 시점 이후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에는 현재 14억 명대인 중국의 인구가 14만 명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100년에는 8억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 같은 출산율 하락은 중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유치원생은 2020년 4,800만 명에서 지난해 3,600만 명으로 4년 만에 1,200만 명이 줄었습니다. 2021년 29만 개였던 유치원 숫자는 25만 개로 줄었고요. 일부 유치원은 침대 등을 구비해서 요양원 등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중국 대학 입학 시험인 가오카오 응시생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고요. 취업난으로 대입 대신 직업학교로 진로를 바꾸는 학생이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절대 인구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는 건 미래 출산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혼인신고 건수가 빠르게 줄고 있어서입니다. 통상 결혼을 해야 출산이 가능한데 이 지표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11만 6천 쌍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전년에 비해 20% 감소한 수치입니다. 물론 통계로 확인 가능한 시점 이후 최저치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의 일부 지방 정부들은 혼인신고를 한 젊은 부부들에게 약 30만 원의 결혼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내몽골 자치구에선 첫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 별도로 190만 원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중국 후베이성에서 최근 결혼 휴가를 15일로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3일이었습니다. 앞서 산둥성은 결혼 휴가를 18일로 연장했고요. 스촨성은 최대 25일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단순히 복지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고 한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이에게 투자하면 가정의 육아 부담이 덜어지고 결국 가정 친화적인 출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중국이 인구 문제에 부딪히게 된 배경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일단 수십 년 동안 엄격하게 한자녀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반적으로 출산율 저하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점차 커졌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학업, 취업 관련 경쟁 속에서 결혼을 생각조차 못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고요.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만난 미혼의 직장인들 중에는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때문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려는 생각을 미루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직장이 있지만 이 직장이 언제까지 유효할지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다면서 말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보육, 교육, 의료, 주거, 휴가 등 패키지 지원이 생겨나야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중국 국무원이 최근 회의에서 무상유아교육 도입을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난임치료를 전국 의료보험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여성 출산휴가 급여 확대 등도 추진 중이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복단대와 홍콩대의 공동연구는 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보조하며 출산율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용 보조금 등 아버지에 대한 지원 및 보조 정책을 강화하면 장기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공동 양육을 장려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효과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아직은 소극적인 태도가 다수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청년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마지막 중국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최후 일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대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없으니 내가 마지막 세대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에서 금지어로 지정할 만큼 큰 유행을 탔습니다. 생각지 못한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다 보니 AI 동반자 열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춘 개인형 AI 남자, 여자친구를 생성을 해서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겁니다. 가상이긴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얼굴, 눈동자색, 머리카락 모양, 옷차림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AI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감정과 공감을 나누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회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전망도 그리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약간의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인구 감소세를 뒤엎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비혼족, 딩크족, 난임 환자들의 증가로 잠재적인 부모의 범위가 일단 줄고 있는 데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꾸준히 많아져서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계산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출산율 제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잠재적인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은 일시적인 협상이나 정책에 따라서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길게 가져가야 될 상수가 된 건데요. 이를 위해선 소비시장 촉진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은 출산율 향상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중국의 특성상 자녀 양육에 따라 소비가 크게 좌우되고 있거든요. 출산율이 계속 부진한데도 육아 소비 시장만 확대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올해 중국 육아 소비 시장 규모는 89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30에서 34세 연령층이 육아 시장의 절대적인 소비 주력군인데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분유, 기저귀 등 기초 유아용품만 아니라 유아 스킨케어 등 프리미엄 용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육아 트렌드도 빠르게 확산해서 AI 기반 왕구 시장도 확장되고 있고요. 중국의 소비 시장에서 육아가 차지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개념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아시아에서 자녀 양육은 노년기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한 투자 개념이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년기를 위한 젊은 층의 높은 저축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 인구가 아무리 돈을 벌더라도 노년기를 대비해서 지갑을 닫아버리고 소비를 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는 내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자녀를 갖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이징시 내부에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주택 소유 가구의 자녀 수에 연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는 건데요. 소득세나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도 자녀 수에 따라 수준을 달리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분간 중국 내에서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 등의 이슈는 다양한 각도에서 중국 사회와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니하오. 중국의 올 하반기 경제 회복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과 무역 갈등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생산, 투자 지표가 줄줄이 꺾이고 있는 데다 불안한 경기 전망 때문에 소비자들이 갈수록 지갑을 닫아버리고 있어서입니다. 하반기 들어 소비, 생산, 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최악의 성적표를 내면서 주춤했던 중국의 실업률까지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른 시일 내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내놓지 않으면 하반기 경기 침체가 빠르게 가속화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가 해광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올 7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등 핵심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 경제를 탄탄하게 견인해온 산업생산은 올 7월에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월인 6.6%보다 하락했으며 시장의 전망치인 5.9%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국 내수의 가늠자로 평가되는 소매 판매도 부진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중국 내 소매점 판매 수치를 의미합니다. 올 7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늘어나는 데 그쳐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 역시 전월 4.8%는 물론이고 시장의 전망치였던 4.6%에도 턱없이 부족한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만, 부동산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올 1월에서 7월까지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만, 부동산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고정자산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 7월 고정자산 투자만 놓고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가량 감소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월에서 2월 이후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부동산 부분에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올 1월에서 7월까지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 급감해서 최근 1년 새 가장 큰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안정화된 듯 보였던 실업률도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올여름 사상 최대 규모의 대학 졸업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올 7월 전국 도시 실업률 평균은 5.2%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대학의 강력한 학제 개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돈이 안 되는 학과를 폐지하라는 무언의 요구인 셈입니다. 실제 지난해 중국에서 폐지된 대학 학부 전공은 1,428개 정도였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 57개와 비교하면 2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또 올해 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에서도 150여 개 대학이 마케팅, 국제무역 등의 전공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문학, 상경 등 소위 문과 전공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장 많이 폐지된 학부 전공을 정보관리 시스템, 행정, 마케팅 등이었습니다. 올 들어선 경영학, 외국어, 디자인 전공이 집중적으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받고 있고요. 청년 실업률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다 보니 대학 구조조정도 본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중국 국가통계국 등은 위기감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거시경제 정책이 성과를 거뒀고 경제고 회복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가혹하면서 경제 운영은 여전히 많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은 묻어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1월까지 관세 휴전을 약속했지만 이미 수출 타격이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대중관세는 제품별로 차등세율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약 43.5%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등 제3국을 거쳐서 우회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는 추가 관세까지 부과가 될 예정이고요. 올 상반기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에 따른 선수에 기대서 수출이 꽤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덕분에 올 상반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고요. 하지만 하반기 들어 무역 갈등의 충격이 가시화하고 성장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진한 내수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올 7월 경제 지표가 광범위한 중국의 경제 둔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제조업 중심 수출 성장이 한계에 이른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해선 대대적인 내수 부양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루펑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5개년 경제 계획에서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을 5에서 10%포인트 높이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도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보조금 지급이 대표적입니다. 이자 부담을 낮춰서 소비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개인 소비 대출 금융 할인 정책 실시 방안을 내놓고 다음 달부터 내년 8월까지 1인당 연 최대 3,000위안, 즉 약 58만 원의 대출이자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에 드는 비용의 90%는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10%는 지방정부가 담당을 하는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하라고 장려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으로서도 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정책입니다. 중국은 이구안신으로 대표되는 소비재 보상 판매 정책을 지난해부터 쭉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올 상반기에 보상 대상인 전기차,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의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자 중국 정부는 케이터링이나 숙박, 의류, 노인 돌봄, 보육, 가사 서비스, 문화, 엔터테인먼트, 관광, 스포츠 등 8개 서비스 부문의 사업자에게도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의 무역 정책으로 악화한 외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국내의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압박과 싸우면서 내수를 키우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중국 정부가 은행에 저금리 대출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은행의 이자 마진 압박 등도 고려를 해서 보조금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정책을 약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내수 진작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사실 중국 정부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소비 확대와 함께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과잉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구조조정도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과잉 생산과 디플레이션 압박을 해소하는 데 소요하는 비용이 중국의 성장세를 더 늦출 수도 있습니다. 과잉 생산을 막으려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력 감축이나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고요. 중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두 개의 목표가 어찌 보면 상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리스크와 맞부딪히고 있는 정책 목표들이 중국의 급격한 성장 동력 상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가 이미 바닥이 난 상태에서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신규 대출
증가세는 오히려 꺾이고 있어서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중국 법인을 운영하는 한 한국계 기업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중국 정부가 다양한 로봇 관련 이벤트를 열고 있어서 세계의 관심이 중국의 로봇 산업 발전에만 집중이 되고 있다면서도 중국 산업 현장을 살펴보면 단순히 경제 지표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침체 양상이 뚜렷하고 둔화세가 광범위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중국 산업 현장에서는 이 같은 어려움이 어렵지 않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광둥성 공장 지역에선 최근 수출용 제품의 납품 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근로자 임금을 30%가량 낮추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미 인력을 줄인 상태라 감원보다는 교대 근무 단축이나 무급 휴가로 임금 절감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정규직을 해고하고 일부를 일당 시간당 임시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규직에 지불하는 연금이나 보험료라도 아끼지 않으면 최근에 무역시장 불안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추세가 확산을 하면 중국 정부가 두려워하는 디플레이션 압박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중국의 실업률이 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공식 데이터로 추적되지 않는 불안정 고용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런 현상은 미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 하락과 지출 감소를 야기할 수 있고요. 국제사회 관계자들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경제 지표까지도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나면 정책 입안자들이 올 4분기 경제 성장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최근 중국 증시가 뛰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 기대감이 커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화한 경제 지표 때문에 중국이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고 이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대규모 부양책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내수 진작을 노리고 있습니다.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와 금융 지원 등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올 3분기에도 부진한 경제 지표가 이어지면 정부도 더 이상 기존 정책 방향을 고수할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하오.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 휴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휴전 연장 협상에 성공하면서 일단 오늘 11월까지는 격렬한 무역 갈등이 수면 아래로 잦아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단 중국의 불리한 조건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채 휴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 자체에서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크게 밀리지 않은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희토류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중국이 움켜쥐고 있는 희토류가 비장의 카드가 돼서 협상의 향방을 가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희토류 개발에서 호발주자였습니다. 희토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949년 처음 발견돼서 채굴이 됐습니다.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이 희토류 시장의 패권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미국, 유럽 모두 중국의 희토류 패권에 옴싹달싹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 연구자석 생산의 94%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빠른 판단력과 실행력 덕분이었는데요. 1960년대 들어 중국 사업가들이 희토류의 가치를 깨닫고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 희토류 생산과 정제 현장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매장량을 파악하고 즉시 희토류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에선 희토류 채굴과 가공업체가 마구 생겨났습니다. 운영 비용이 저렴했고 매장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판매하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과잉 경쟁과 과잉 생산, 환경오염 문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등이 희토류 패권을 중국에게 뺏긴 것도 이런 환경오염 이슈에서 촉발된 측면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결단을 합니다. 중국 내 전역에 만연해 있던 불법 채굴을 금지시키고 생산이나 정제 시설을 철저하게 국유화시켰습니다. 수시로 지방에 있는 희토류 광산을 점검했고요. 밀수된 희토류는 압류했습니다. 불법 채굴장은 강제 폭파도 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 수십 개를 웃돌던 중국 희토류 업체는 주요 6개 기업으로 추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 자본의 광산 투자조 전략적으로만 허용했습니다. 가공 분야 등에선 선별적으로 투자를 풀어줘서 정제 기술을 흡수할 수 있게 하면서도 지배권을 넘기진 않았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자석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는 사례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중국의 히토류 생산 기술력은 빠르게 높아졌고요. 이 같은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중국은 채굴, 정제, 자석 완제품 생산을 주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정부가 주요 시설을 통제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상황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자유롭게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을 원활하게 풀고 잠글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이 계속 히토류에 대한 주도권에 집착하고 있는 건 대체 불가능한 특성 때문입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풍력 터빈 등 핵심 산업 부품 제조에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일부는 군사용 위성이나 스텔스 전투기, 유도 미사일 등 무기에도 필수적인 원소입니다. 특정 원소는 대체제가 아예 없어서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각국의 경쟁력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관세 전쟁 발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고율 상호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바로 히토류 7종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수출 통제 기간 동안 미국에선 자동차 공장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기도 했고요. 이때 미국에선 방산업체들이 총알부터 전투기까지 두루 쓰이는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를 뒤진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무역 협상 과정에서도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해제하기로 하고 H-20칩의 수출을 재개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은 국가 안보와 첨단 기술 발전에 직결된 히토류 공급만 자립에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미국이 수입한 히토류의 약 4분의 3 정도가 중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나 레이저에 쓰이는 이트륨은 모두 중국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그린란드와 같은 해외 강상 개발과 함께 자국 내 히토류 생산 역량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겨루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토류 강국으로 주목받는 개발도상국 10개국에서 치열한 히토류 확보전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히토류 매장량 기준 세계 2위와 3위인 베트남과 브라질은 물론이고 히토류 생산에서 중국, 미국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얀마, 히토류 정제 강자로 떠오른 말레이시아까지 미국과 중국이 앞다퉈서 협력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정상회담에서 히토류 광산 개발, 가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미국 투자사는 카자흐스탄에서 국영 광물 탐사 업체와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고요. 말레이시아의 경우 중국 다음으로 히토류 정제 실력이 좋다고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법 자금 최소 20억 달러를 핵심 광물 사업 지원 용도로 재배정하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반도체 연구와 반도체 공장 건설 지원 용도로 책정된 자금의 일부를 핵심 광물 사업에 넣겠다는 건데 그만큼 전자와 국반 산업에 널리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히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히토류 재활용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내 전자 폐기물의 절반가량은 회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이 40% 미만에 불과한데 전자 폐기물 관리 지침을 개정을 해서 재활용 수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관세 휴전으로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가 잦아드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히토류 생산 총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연자원부는 최근 히토류 채굴과 히토류 재련 분리 총량 관련 조절 통제를 위한 잠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시행도 바로 들어갔고요. 이 조치는 연간 히토류 생산 총량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새 조치는 공업정보화부가 자연자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국민결제 발전 목표, 국가 히토자원 매장량 및 종류, 히토류 산업발전, 생태보호, 시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간 히토류 채굴과 재련 총량 지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업정보화부가 국내외 시장 수요와 올해 계획 이행 상황에 따라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내년도 히토류 채굴 생산 계획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새 조치는 총량 지표 수립에 관여하는 부처를 명확하게 하고 경제발전 목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간 공업정보화부가 히토류 업체로부터 내년도 생산계획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2차례에 걸쳐 의무 생산 계획을 하달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도 달라졌습니다. 업계 의견 검토 과정과 대외 공개 일정 모두 생략이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통상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에 히토류 쿼터를 발표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바로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업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쿼터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사실 중국의 쿼터 결정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집중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쿼터 결정이 글로벌 히토류 공급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 중국 정부의 히토류 통제력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히토류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 성과를 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대두무기화에까지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지난달 미국산 대신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크게 늘린 게 대표적인데요. 지난달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42만 톤 수입해 전년 동월 대비 11.47% 줄였습니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브라질산 수입은 1,039만 톤으로 13.92% 늘렸고요. 중국이 미국에서 브라질로 대두 수입처를 전환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놓고 직접적으로 대두 수입량은 기존보다 4배 늘려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히토류와 함께 미국산 대두가 앞으로 양국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핵심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히토류와 대두 등의 무기화가 앞으로 관세 및 무역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하오. 중국 증시가 모처럼 불붙고 있지만 사실 현지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 간 괴리가 커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사실 중국 증시 화량의 이면을 보면 부동산 등의 매력이 떨어진 영향도 있습니다. 최근 다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부동산 둔화야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지만 다시 조짐이 심상치 않아진 겁니다. 에버그란데로 잘 알려져 있죠? 최근에 헝다가 홍콩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헝다는 2021년 중국 부동산 위기의 시발점이 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2009년 상장한 헝다는 16년 만에 홍콩 증시에서 퇴출당했는데요. 헝다는 한때 창업자인 슈자인 회장을 아시아 2위 부호자에 올려놓을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계기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고 400조 원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 경제의 성장에 발목을 잡게 된 겁니다. 2021년 시작된 중국 부동산 부진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실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비구이위안은 올 상반기 약 4조 1,300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손실 규모가 커진 건데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줄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탓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부동산 업계는 올 상반기에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올 7월 말까지 잠정 실적을 공시한 65개 기업 중 41곳이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기업 10곳 중 6곳이 적자인 셈입니다. 중국 부동산 업계에서 그나마 우등생으로 꼽혔던 완커도 유동성 위기가 터졌습니다. 1991년 상장 후 지난해 처음으로 순손실을 냈고 올 상반기에도 상황이 나아지지는 못했습니다. 카이사 홀딩스, 중국 아오이안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판매 부진으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대송충당금이 늘어난 게 공통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중국 부동산 시장을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1998년 이후 개인 매매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을 조성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구의 3분의 1만이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부동산 개발 기업들에게도 큰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신흥 중산층이 부동산을 투자처로 인식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렸고 주택 가격은 끝없이 치솟았습니다. 지방정부들은 세수입의 상당 부분을 공공토지 매각에 의존했고요. 이렇다 보니 지방정부들까지도 부동산 개발 붐을 장려했습니다. 중국 내 부동산 개발 붐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직가점적으로 중국 GDP의 약 4분의 1, 가계자산의 거의 80%가 부동산에만 집중이 됐습니다. 이 같은 호황은 당연히 투기적인 매수를 부추겼습니다. 부동산 개발 기업들은 신규 주택을 선판매했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의존도도 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기업들의 신용도는 매우 불투명해졌고요. 위험성을 감지한 중국 정부는 2020년 부동산 버블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치에 나섭니다.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신규 자금 조달을 어렵게 했고 은행들에는 주택담보대출 속도를 늦추게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기업의 부채 비율과 현금 보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수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새로운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재정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부동산 시장 둔화가 시작된 겁니다.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겪은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단시간에 미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5년째 중국 경제를 짓누르면서 장기 둔화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은 올 들어서도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중고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많은 소규모 개발 기업들은 파산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연관 산업의 침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설, 부동산 매매, 조경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베이징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판 한 중국인은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았지만 매도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긴다 하면서 실제 집을 팔려고 보니 말로만 듣던 부동산 시장 둔화가 실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그저 두고만 볼 상황은 넘어섰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중국 정부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 보유의 주택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상하이시는 주택 구매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상하이 출신 가정은 물론 외지 출신이더라도 사회보험료나 개인소득세를 1년 이상 납부한 가정의 주택 구입 장벽을 크게 낮춘 겁니다. 시 외부 순환도로인 외환선 바깥 지역에서 주택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성인 1인 가구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기로 했고요. 상하이시는 2011년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3주택 보유를 금지해왔습니다. 최대 2주택까지만 허용을 한 거죠. 하지만 이번에 시 외곽 지역에서는 이런 제한을 없앤 겁니다. 이에 앞서서는 외지인이 상하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료, 개인소득세 의무 납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 따라서 외환선 밖에서는 1년으로 의무 기간이 더 줄어든 겁니다. 이와 함께 일정 등급 이상의 친환경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땐 주택 공적금 대출 한도를 15% 높였습니다. 베이징시는 상하이시에 앞서서 정책을 내놨는데요. 외곽 지역 주택 구입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제 베이징 출신 가정이나 2년 이상 사회보험료, 개인소득세 납부 요건을 충족한 외지인 가정은 5한 순환도로 밖으로 신도시 지역에서 보유주택 수에 제한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요와 재고가 집중된 5한 외곽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건데요. 수요 지역을 타깃으로 잡아서 관망 수요의 움직임을 촉진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또 주택 공적금 대출 규제도 완화해서 다른 도시에서 대출을 이미 받았더라도 상환을 마치고 베이징시에는 아직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첫 번째 주택 구매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주택 구입 때는 대출 한도도 높였고요. 5한 안쪽에 주택의 계약금 비율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베이징시는 이미 규제 완화로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발표 이후 지난해 4분기 전체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60%가량 늘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 텐진, 시안, 수저우 등도 공적금 완화, 구도심 재개발, 주택 구매 보조금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전망은 갈리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일단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올 7월 주택 가격만 봐도 신규는 물론 중고 주택 가격마저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관측도 많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많고 소득 증가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지배적인데 지방정부의 정책만으로 매수 심리를 과연 불러일으킬 수 있겠느냐라는 논리가 있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반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완전한 회복세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선 거시경제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조만간 중국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중국 당국이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추가 하락에 크게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추가적인 부동산 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주택 재고 매입 가능성도 고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선 9월에서 10월이 전통적인 성수기로 평가됩니다. 성수기를 앞두고 각 지방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꺼내든 것인데 여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사실 중국의 가계소득 증가세가 주춤해지고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진 데는 부동산 시장 둔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인 이구환신에도 중국의 소매 판매가 그리 살아나지 않는 건 부동산 둔화 영향이 크고요. 아무리 주식시장이 회복된다고 해도 중국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에 몰려있는 만큼 주가 상승 등은 중국의 최대 고민인 내수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하오.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내노라 하는 외국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서 입지가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외국 브랜드들의 시장 점유율은 중국 브랜드가 발빠르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덴마크 주얼리 브랜드 판도라입니다. 판도라는 최근 실적 보고 때 당초 계획했던 매장 폐쇄 계획을 2배가량 확대했습니다. 원래는 중국 내 50개 매장을 폐쇄하기로 했는데 그걸 100개 매장으로 늘린 겁니다. 판도라의 중국 시장 매출은 2019년만 해도 하나로 약 3,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해서 지난해에는 8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정점 대비로는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실제 중국의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판도라 제품을 내놓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중국 브랜드의 외국 브랜드 시장 잠식이 속도를 내면서 지난해에는 이미 시장의 76%를 차지했습니다. 2012년엔 66% 정도였습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면서 중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중국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 보니 지갑을 닫고 저축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중국 내 저가 소매 시대가 올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일부 특정 글로벌 기업의 운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존폐까지 위태로워진다는 관측입니다. 일본의 인기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무인양품 상황도 비슷합니다. 중국에서 연이은 매장 폐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무인양품 제품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엔 비실용적인 고가인 경우가 많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중국 소비자들이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철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품의 실용적인 가치와 장기적 자산 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족감, 우월의식 등 고가의 명품 이미지로 중국 시장에서 승부를 벌여온 글로벌 기업들이 큰 변곡점에 놓인 겁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소비 약화와 해외 쇼핑 증가로 지난해 중국의 명품 판매는 18에서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가치 보존 자산으로 선호도를 옮겨가면서 보석이나 시계 등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사실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글로벌 명품 소매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에 따라 주요 도시 고급 쇼핑몰에서 잇따라 매장을 철수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명품 그룹 케어링만 봐도 상하이의 랜드마크 징한사 근처 릴 백화점과 난징루의 신세계 다이마루 매장에서 10년 넘게 운영해온 구찌 매장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도 상하이 홍차이 국제공항에서 운영하던 매장을 접었고요. 루이비통, 샤넬, 티파니 앤코, 불가리 등 명품 소매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중국 시장 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드가 중국 본토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영향입니다. 중국 소비자 심리 침체뿐 아니라 중국인의 해외 쇼핑도 물론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쇼핑 비율이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연관 산업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명품 소매 부분의 침체는 이미 수년간 경기 불황으로 고전하고 있는 중국 소매 부동산 개발 업체와 임대인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1선, 2선 11개 도시의 소매 공실률은 2024년 10.4%에서 올해 평균 10.5%로 소폭 증가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봉쇄가 있었던 2022년 평균 11.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고급 쇼핑몰에서 사무실이 잘 나가지 않자 가격 프로모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급 쇼핑몰의 임대 수익은 지난해 전년 대비 4%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나이키 등 대중적인 소매 브랜드는 영업 전략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을 상대적으로 쉽게 폐쇄하거나 새로 여는데 명품 기업들은 좀 다릅니다. 신중하게 오프라인 매장을 열거나 철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철수 행렬이 잇따르는 건 넘어서지 못한 장애물을 스스로 절감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지에서 보면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확실히 전통적인 사치품에서 체형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명품 가방을 사는 대신에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갈수록 중국 소비자들은 제품을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글로벌 명품 기업들에는 어두운 소식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이런 패턴 변화가 지속된다면 명품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의 정서적 이탈과 정치적인 리스크가 겹치면서 중국 시장 내 장기적으로 명품 소비 지형 자체가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소비자 사이에서 서방 국가 브랜드 보이콧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가격 민감도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 등 정치, 감정적인 요인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관세율 인상 등 실질적인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판매 위축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겁니다. 베이징의 왕푸징 일대가 장기적으로 유령 상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미 명품 기업들도 포스트 차이나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필수 거점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동남아시아나 인도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사업 다각화 전략인데요. 명품 브랜드의 공급망뿐만 아니라 브랜드 마케팅과 제품 기획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 베이징의 한 명품 브랜드 관계자는 중국 시장의 단기적인 회복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략 수정을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내 커피 시장도 유심히 지켜볼 사례입니다. 미국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중국 사원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수차례 매각설이 나올 때마다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최근에 약 6조 9,500억 원의 매각가라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커피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미 시장 규모가 56조 원을 넘어섰고요. 중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2016년 9잔에서 2023년에 16.74잔으로 86%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평균인 240잔과 비교하면 여전히 10배 이상의 성장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도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고요. 역설적이게도 중국 커피 시장의 선구자였던 스타벅스는 로컬 브랜드의 거센 추격에 밀려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스타벅스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중국 로컬 브랜드인 루이싱과 쿠디에 확실히 밀리고 있습니다. 포르쉐,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 프리미엄 수입차 브랜드는 일찌감치 중국 시장에서 심각한 판매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포르쉐는 올 상반기 중국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 급감했습니다. 2015년 중국이 포르쉐 단일 시장으로 부상한 이후 2021년 10만 대에 근접했던 판매량 정점과 비교하며 현재 수준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역시 2025 회계연도 중국 시장 판매량이 3만 4천 대로 전년 대비 34% 급감했습니다. 2017년 14만 6천 대라는 역대 최고 실적과 비교해보자면 약 5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 50%에 육박하면서 비아디, 니오 등 중국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온 영향이 큽니다. 중국 전기차들이 배터리 기술과 자율주행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데 비해 수입차 브랜드의 현지화가 지연되면서 선호도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판매량 회복을 위한 수입차 브랜드의 공격적인 할인 정책은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실례로 포르쉐 카이엔의 경우 정가가 1억 3,300만 원 정도였는데요. 35%가량 할인을 해서 약 8,600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이런 할인 정책에도 근본적인 판매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딜러들의 작은 압박만 커졌습니다. 포르쉐는 지난해 말 기준 중국 내 판매 거점을 140개소로 축소를 했는데 2027년까지는 100개소 수준으로 추가 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포함한 외국 브랜드 스마트폰의 올 6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3% 감소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당분간 글로벌 기업들의 위축과 이 자리를 파고드는 중국 브랜드들의 약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니하오! 중국 현지에선 칭화대 띄우기가 한창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칭화대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어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교이기도 한 칭화대는 폭넓은 인맥과 전폭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중국의 AI,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기술 부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연일 칭화대의 기술 성과와 저력을 전달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 발전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영국 유학파 출신들이 책임져 왔습니다. 이들은 유학을 통해 형성한 강력한 인맥을 바탕으로 중국 기술 기업들을 장악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견제가 심해지고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칭화대 출신이 이른바 이공계 천재들이 바통을 이어받는 모습입니다. 중국판 배달의 민족으로 불리는 메이탄의 창업주 겸 CEO 왕싱은 칭화대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칭화대 로봇 연구실에서 2023년 탄생한 스타트업 로보데라의 창업자는 천재인이 칭화된 조교수이고요. 중국의 AI 대부로 불리는 야오치즈가 이끄는 연구팀 소속이었습니다. 미국 오픈 AI가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잘 알려진 중국 생성형 AI 기업인 지프 AI는 2019년 6월 설립되는데 칭화대 컴퓨터과학과 지식공학 실험실의 기술 성과를 사업화한 것이었습니다. 칭화대의 탕제 교수가 이끄는 기술팀이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6대 A호랑이로 불리며 약 2,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요. 중국판 오픈 AI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R코드에 이어 차세대 결제 시스템으로 부상하고 있는 얼굴 인식 기술의 최강자로 꼽히는 쾅스커즈도 칭화대에서 탄생했습니다. 칭화대 출신이 인치, 탕원빈, 양무둔 3명이 창업을 했는데요. 창업 당시 이들의 평균 연령은 31세였습니다. 모두 칭화대의 야오치즈 교수의 제자였고요. 쾅스커즈의 주요 고객은 알리바바, 화웨이, 그리고 중국 공안부, 국가세무총국 등입니다.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간촌에서 스마트 안경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칭화대 출신의 한 CEO는 최근에는 미국에서 각종 제재와 차별을 겪느니 자본과 인적 자원, 인맥이 풍부한 중국에서 창업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아이디어만 좋으면 칭화대 인맥을 통해서 창업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칭화대는 첨단 기술 굴기의 상징이자 메카로 평가됩니다.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QS에 따르면 칭화대는 올해 17위로 평가됐습니다. 자연과학 분야 연구 성과 지표인 네이처 인덱스 2025에서도 칭화대는 7위를 기록했고요. 칭화대는 단순히 대학 평가 순위나 논문 수만이 아니라 쉼없이 스타트업을 배출하고 내노라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를 배출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이 무색하게 칭화대는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올 들어 잇따라 열리고 있는 중국의 각종 로봇 이벤트에서 칭화대의 여력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 6월 베이징에서 열린 스마트 e스포츠 경기에서 칭화대는 AI로 전적으로 구동되는 완전 자율형 3대3 로봇 축구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이 AI 기반으로 완전 자율적으로 로봇이 축구를 했다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학팀이 우승을 했다는 점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뒤이어 8월 세계 최초로 열린 로봇 올림픽에서도 칭화대는 독일팀이 꺾고 축구 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칭화대가 신성장 산업에서 이렇게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칭화대만의 교육 시스템 영향이 큽니다. 칭화대엔 구성 인원만 60에서 70명에 달하는 대형 연구팀이 많습니다. 한국의 대학원 랩과 비슷한 개념인데 칭화대에서는 쉽게 팀이라고 부릅니다. 보스라고 불리는 팀의 총괄자는 수십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이른바 CEO 역할을 합니다. 특이한 건 한국은 통상 단일학과 단위로 랩이 형성되는데 칭화대에선 다양한 학과가 섞여서 한 팀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보스라 불리는 교수가 CEO를 맡고 학과와 무관하게 그 밑에 부사장 역할의 부교수 그리고 그 밑에 임원에 해당하는 조교수가 여러 명 배치되는 구조입니다. 각각의 조교수는 5명에서 6명의 대학원과 학부생을 이끄는데요. 학부생 중 실력이 우수한 학생은 이 팀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학부 때부터 교수와 대학원생, 연구원들이 주도하는 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팀 시스템에 익숙해진 학부생은 자연스럽게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팀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칭화대 학부생은 올해 중국의 대학 입학 시험인 가오카오에서 각 지방 장원을 차지한 학생들이 대거 칭화대를 선택했다며 우수한 학생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더 우수한 학생들이 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묶인 한 팀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요. 스포츠용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하면 반도체 디자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반도체 칩, 기계공학과 등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즉 다양한 학과가 모여서 한 팀을 이뤄 연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칭화대 관계자는 단일학과만으로는 거대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어렵다며 팀 안에서 설계부터 제조, 운영, 상용화까지 모든 밸류체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선 칭화대 G세대 졸업생들이 AI 산업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해 초 문샷 AI가 키미를 선보이면서 세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딥시크에 앞서서 중국의 첨단 기술 굴기를 세계에 알리는 단초가 됐습니다. 알리바바, 웨이탄, 샤오홍수 등 굴지의 중국 빅테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창업자인 양쯔리는 32세에 불과했고요.
칭화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카네기 멜론대에서 박사를 받은 뒤 미국 메타 AI팀과 구글 브레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 중국으로 돌아와 화웨이 등에 합류해 경험을 쌓은 뒤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칭화대 근처에는 AI와 로봇 관련 스타트업이 즐비합니다. 칭화대 정보과학기술대 소속 컴퓨터공학과와 전기전자공학과 출신들이 창업한 스타트업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칭화대는 과학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직접 투자를 단행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칭화대가 직접 지배하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칭화대는 2003년에 칭화홀딩스를 세웠습니다. 칭화대가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며 칭화대의 계열사,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 IT, 에너지 및 환경보호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최근 30여 년간 1만 개 이상의 기업을 육성하고 10만 개 이상의 기업에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국내외 특허 출원 규모만 2만여 건에 달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스타트업 CEO는 중국은 물론 글로벌하게도 우리와 같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 지식은 물론이고 벤처캐피탈과 정부의 자금 지원, 탄탄한 동문 네트워크까지 창업에 필요한 모든 필수 조건을 갖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칭화대 동문회는 모교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나 기부금뿐 아니라 창업을 원하는 후배들에게 과인실을 바탕으로 활동 처전을 적극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칭화대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암묵적으로 하버드대를 넘어섰다는 추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수한 인재만 골라서 막대한 자금으로 뒷받침을 하니 칭화대가 중국 첨단기술 혁신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참고로 베이징대, 칭화대, 중국과학원대 등 중국 내에 내노라 하는 명문 이공대는 중국 내에서 일종의 비밀 요새처럼 운영이 됩니다. 자유롭게 캠퍼스를 드나들 수 있는 한국 대학과는 다른 구조입니다. 캠퍼스 방문조차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철학과 인재 양성 계획, 수업 방식, 성과물 등이 모두 정부의 자산이자 핵심 무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철저하게 훈련 검증된 정예 인재를 양성하는 만큼 외부에 이런 과정이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중국 과학연구의 핵심 기관인 중국과학원의 한 교수는 미국과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한 지난해부터 대학의 외부 노출 기피 현상이 확실히 더 심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정책은 철저하게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장기 계획과 목표를 수립을 하면 각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대학 육성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AI 분야만 해도 정부가 엘리트 인재 양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전역의 대학 중 AI 학과를 운영하는 곳은 535개에 달했습니다. 연간 4만 3천 명의 산업 실무 전문가가 배출되고 있는데요. 엘리트 인재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중국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 상위 5%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 계획을 통해 베이징대 투링반, 칭화대 야오반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세계적인 수준의 AI 연구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니하오, 올 7월에 이어 8월 중국 경제 성적표도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시장 정만치를 밑돌면서 트리플 쇼크를 기록한 겁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5% 안팎 성장이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8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 전만치인 5.7%에 못 미쳤습니다. 지난해 8월 4.5% 이후 1년 만에 최저이기도 합니다. 산업 생산 증가폭은 지난 3월 7.7% 이후 계속 둔화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의 가늠자로 꼽히는 8월 소매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3.4% 늘어 시장 전망치인 3.8%와 전월 증가폭인 3.7%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지난해 11월 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올 1월에서 8월까지 고정자산 투자도 전년 동기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 전망치와 1월에서 7월까지 증가폭은 1.6%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공장, 도로, 전력망 등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올 3월 4.2%에서 5월 3.7%, 6월 2.8%, 7월 1.6%로 빠르게 위축되더니 8월에는 0%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 고정자산 투자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물가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에서 5월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6월 0.1%
1%로 상승했지만 7월 0%에 이어 8월에는 마이너스 0.4%로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 하락이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부동산 투자는 이미 침체 수준입니다. 올 1월에서 8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9% 감소했습니다. 400조 원에 달하는 빚더미를 감당하지 못해서 시장에서 퇴출되며 중국의 부동산 위기를 촉발한 2021년 헝다 사태 이후 최악의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로이터 통신이 국가통계국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한 8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로는 0.3%, 작년 동월 대비로는 2.5% 각각 하락했습니다. 8월 신규 주택 가격 하락률이 8월과 동일하거나 소폭 낮아졌지만 2023년 5월 이후부터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전반적으로 국민 경제 운영이 안정적이고 고품질 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외부 환경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경제 운영이 여전히 많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써 경기 둔화 국면을 외면하면서도 중국 경제가 위태로운 상향에 놓여 있다는 건 애둘러 인정한 셈입니다. 시장에선 중국 정부가 보는 것보다 더 경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올 7월 경기 지표가 올해 들어 최악을 나타냈는데 8월에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에 공개된 8월 수출도 1년 전보다 4.4% 늘어나는 데 그쳐서 시장 전망치와 7월 수출 증가율을 밑돌았습니다. 수출이 관세 압박을 받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둔화가 길어지면서 국내 수요를 계속 억누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관세 휴전 연장, 틱톡 딜 합의 등으로 그나마 해빙 무드를 이어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무역 갈등이라는 핵심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견이나 액션에도 언제든지 지금의 휴전 모드가 깨질 수 있고요. 헝다 사태 이후 장기화하는 부동산 침체가 중국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데다 소비 위축과 기업 실적 전망 악화로 고용 시장까지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민간 투자 진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최근 주재한 국무원 회의에서 민간 투자를 방해하는 숨은 장벽을 제거하고 민간 투자의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벌써부터 추가 부양책이 없으면 올해 5% 안팎 경제 성장 달성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내수 부진에 이어 미국과 관세 협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전기차 등 주요 산업 부분에서 저가 출혈 경쟁이 심한 것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7월 경제 지표가 부진했지만 8월에는 회복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8월 주요 경제 지표가 올 들어 가장 부진했던 7월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자 상반기에 선방했던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 상반기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유예 기간 선수요에 따른 수출 효과에 힘입어서 GDP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양호한 성적표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수출 열기가 식고 관세 전쟁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의 8월 경제 지표가 단순히 월 단위 데이터 수준이 아니라 올 하반기 중국 경기의 급격한 후퇴를 확인해 준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부진한 내수를 진작시키면서 동시에 과잉 생산을 억제해야 하는 국내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아지는 듯 보였던 청년 실업률도 다시 골칫거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18.9%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새 기준을 적용해 발표를 시작한 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올 8월 도시지역 학생을 제외한 16에서 24세 실업률은 18.9%였는데 지난 7월 17.8%보다 1.1%포인트 올랐습니다. 2023년 12월 이후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8월 18.8%보다도 높은 겁니다.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2023년 6월 사상 최고인 21.3%까지 치솟자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중고교와 대학 재학생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한 새로운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학생을 제외한 25에서 29세 실업률은 7월 6.9%에서 7.2%로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0에서 59세 실업률은 7월 3.9%와 변동이 없었고요. 중국에서 올 여름 사상 최대인 약 1220만 명의 대학 졸업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취업난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우려대로 실업률 지표가 최악으로 나온 겁니다. 사실 이달 중순만 해도 중국 정부는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대학 졸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으며 실업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미국의 견제
문제에 따른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추가 경기 부양책 없이는 올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크게 주저앉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5% 안팎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치 달성에 실패하면 여러 후폭풍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계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둔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확 꺾인 중국 경제 현실까지 맞물리게 되면 세계 경제에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올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아서 목표 달성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하반기 추세로 봤을 땐 더 많은 정책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경제 지표가 살아날 때까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잉 생산에 대한 단속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 만큼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약세 압력을 덜 걱정하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도 커졌습니다. 우선은 10월에 올 3분기 GDP 증가율이 나온 뒤에 중국 정부가 정책을 세부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정부 부채를 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급하는 이자 규모는 지난해 꽤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의료비와 과학기술에 대한 지출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 쓴 막대한 비용도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수년간 지속되어온 주택시장 붕괴가 토지 매각 수익에 의존해온 지방 정부들의 수입을 크게 줄인 영향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최근 2달 연속 부진한 중국 경제가 일시적인 요인이 아닌 중국의 구조적인 요인에서 촉발된 것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뿌리 깊은 디플레이션 압박에서 중국 경제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하오. 중국이 미국과 관세 전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출 성적표는 우수합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와 고관세율 압박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가운데 중국이 나홀로 예외적인 수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중국을 향한 미국의 관세, 첨단 기술 압박은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데이터로만 보면 중국의 수출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팔로가 막히자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로 재빨리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닌 급성장하고 있는 다른 지역을 발빠르게 찾아서 수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인도의 경우 올 8월 대중 수입이 12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프리카를 향한 중국의 수출은 해마다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올 들어서만 중국산 자동차 수입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판매 역시 벌써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정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칠레와 에콰도르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의 월별 이용자가 올 들어 143% 급증했습니다. 브라질은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에 현지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무관세 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국산 제품이 늘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각국의 표정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당연히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쏟아지면 자국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 절반 이상 국가의 교역 파트너인데 미국의 관세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마저 자극하는 건 그리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세계 2위 경제 대국과 또 다른 무역 전쟁을 벌이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정도가 중국산 제품에 반격을 가할 움직임을 띄우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일단은 약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런 상황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습니다. 혹은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언젠가 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카드를 아직은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중국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과 관세 전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성장률이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사실 지금의 중국의 수출 선전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무역 압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미국 대신 적극적으로 다른 수출 통로를 찾은 겁니다. 아울러 중국 내부의 문제도 맞물려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의약품 대량 구매 때 적용하는 입찰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입찰 참여자가 원가 이하로 입찰가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달 기관은 꼭 최저가 입찰을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처음으로 부여받았고요.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의약품 시장까지 출혈 경제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전통 산업인 철강부터 전기차, 태양광 같은 신산업, 배달 등 식품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과잉 생산 및 출혈 경쟁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에서 소비 침체로 물건값을 아무리 낮춰도 판매가 되지 않으니 악성 재고가 쌓이고 업체 간 출혈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이 같은 내이주안을 국가정 망국병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27년 만에 가격법 개정까지 하면서 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업계로부터 재발 방지 서약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신규 생산 능력까지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이러니 업체들이 중국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 더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중국이 미국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저가 제품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올해 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가 점쳐지고 있는 건데요. 중국은 지난해 9,921억 달러의 역대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당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중국의 수출 성장세가 꺾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중국의 무역 흑자는 7,8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2% 급증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중국의 변화한 수출 정책으로 산업 지도까지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기록적인 속도로 아프리카 대륙에 유입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제조와 투자를 하고 있는 데다 태양에너지의 급격한 비용 하락 덕분에 아프리카 국가의 전력망 연결 부족 문제가 해결 조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올 들어 7개월 동안 아프리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을 44% 늘렸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알제리, 나이지리아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전력 접근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인구의 53.3%만이 전력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세계 평균은 91.6%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이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에너지 플랜트를 개발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대미 외교 전략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수출 드라이브가 미국에 대한 중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비자가 없어도 중국이 건재하다는 걸 우회적으로 알릴 수 있어서입니다. 인건비나 원가 등에서 중국 수출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다 보니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관세 압박을 일부는 흡수하고 환적이나 저관세 국가로 후방 공정 이전을 통해 우회로를 뚫어놓은 결과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을 환적 지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호주 등 선진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은 첨단 기술 혁신 제품을 앞세워서 새로운 구매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를 막는 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징벌 관세와 중국 정부의 단속 조치에도 성장세를 멈추지 않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 들어 첫 7개월 동안 비아디, 니오, 샤오퐁 등 중국 전기차 업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비슷한 규모의 전기차를 수출했습니다. 이면에는 복잡 미묘한 중국 정부의 속내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상무부는 최근 내년 1월 1일부터 순수전기 승용차에 대해 수출 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의 무분별한 수출과 사후 서비스 미비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결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업체들의 공격적인 수출이 해외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이미지, 평판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국과 해외 시장에서 가격 질서도 흐트러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개별 업체를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부적으로는 전기차 전환과 시장 규모 확대가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극심한 가격 전쟁으로 시장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더 좋은 모델을 사고 있고 시장의 내부 경쟁이 기술 혁신을 가속화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단기 수익성 희생이 있긴 하지만 규모와 기술 측면에서 뒤처지는 걸 더 꺼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기존에 미국에 팔던 제품과 브릭스 국가에 수출하는 상품 간에는 50% 정도의 중복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판매 시장 전환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중국은 다른 시장으로 진출해 점유율을 확보하는 능력과 전략을 갖췄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가 다른 국가로 전이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중국 내부에서 소화되지 못한 각종 제품이 해외 시장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차차 저가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중국 경제에도 좋기만 한지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 내부에선 최근 2달 연속으로 생산, 소비, 투자 등이 모두 둔화하는 트리플 침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로만 볼 땐 이익 없는 성장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이징 나우 김은정이었습니다. 계좌도 마음도 충만한 한 주 되세요.